예,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 오늘 금요일이죠. 주간 정치 매치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근데 비 올 것 같죠? 네. 내일부터 장마 온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오늘부터 온대요. 오늘부터? 네, 그래서 저 우산 챙겨왔는데. 큰일 났네. 저는 우산 안 갖고 우산이 왔는데. 없는데. 아, 우산 놓고 간 집에 다시 가서 옛날에 내가 여기 두고 간 거 달라 그러면 혼나나? 네. 아, 그래요? 혼납니다. 네. 그러면 안 되겠구나. 예. 아유, 근데 어쨌든 비는 오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2주차가 됐는데 국정 운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어쨌든 인수위가 없는 예. 어쨌든 이 굉장히 짧은 랜딩에도 불구하고 그 연착륙하고 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좀 잘하고 계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떤 면에서 잘해요? 전체적으로 뭐 이 막힘없이 지금 이제 이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국무위원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고 뭐 처음에 용산 갔더니 뭐 볼펜 줄 사람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다고. 진짜 그랬대요. 예, 진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자들한테 전 들었는데 막 인터넷 중간에 들어왔다 나갔다 그러고 그랬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뭐 민생 경제 안전 뭐 이쪽 행보를 하시면서 오늘은 또 뭐 재벌 총수들 만났잖아요. 경제인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컬러에 맞는 그러니까 뭐 그 실용적인 행보를 하고 있는데 그게 네. 좀 약간 국민들한테는 안정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랜 내란과 혼란, 국정 혼란 뒤에 어쨌든 이제 새로 뽑힌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민생 행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주는 심리적 안정감 뭐 이런 것들 좀 부여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엄 소장님 허니문식이라는 걸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제 그런 것을 볼 때 항상 삐딱한 시선으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미리 말씀을 왜냐하면 이게 정면에서 보면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봐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 나왔을 때도 늘 신일 교수님하고 유승찬 대표를 이게 좀 삐딱하게 보지 않던가요? 삐딱하게 봐야. 저 원래 목 디스크인 줄 알았어요. 네, 삐딱하게 봐야 잘 보입니다. 예. 아무튼 삐딱한 시선으로 이제 보는데요. 전 두 가지 면에서 약간 평가할 게 있다. 첫 번째는 중국 시진핑 주석보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하고 먼저 통화를 했다. 그건 잘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지금 같은 어떤 외교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이 외교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했다는 측면, 그리고 또 이게 자칫 그 미국한테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요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 사표를 수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네. 수리했는데 저는 그 점도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모든 정부가 출범할 때 저는 뭐 100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첫 일주일 그리고 한 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우리가 남자 여자가 왜 그 연애할 때 만날 때도 이게 첫 15초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요? 저는 뭐 영화를 하도 너무 많이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연애를 하도 많이 한 게 아니고요. 딱 한 번. 하도 오래전 얘기라서.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첫 인상이 그 사랑을 좌우하는 그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첫 일주일, 첫 한 달을 잘못 보내면 이게 국민들이 실망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제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때 고소형 S라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부가 출범하면 맨 먼저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고대, 뭐 소망교회, 영남, 또 서울시청 라인 이런 인사가 논란이 되면서 당시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그 흑수저 신화 그리고 이제 추진력 이런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굉장히 힘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고해죠. 바로 그 광우병 촛불 집회로 그 힘을 많이 뺐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도 이명박 대통령이랑 좀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흑수저 신화라는 그렇죠. 그 면에서 공통적이죠. 또 이제 굉장히 어떤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런 장점들이 보완이 되려면 일주일, 한 달 이때 이제 그 국정 동력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어쨌든 인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비서실장이고 하나가 국무총리인데 네. 이게 이제 전체 정부를 구성하는데 핵심이잖아요. 그 둘이 이제 중심이 돼야 네. 그다음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일단 뭐 인사청문회는 뒤로 하더라도 굉장히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뭐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도 뭐 정동영, 정성 이런 분들이 거론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했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상당히 의외의 인사였다고 좀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오랫동안 그 당에서 호흡을 맞춰왔던 그러면서 이제 강훈식 그 비서실장 이제 비서실장은 의원직을 내놔야 그만둬야 되는 네. 거죠. 그래서 비례가 지금 승계가 된 거죠. 비례는 아니죠. 강훈식 실장은 맞다. 거기 이제 그러면 이제 보궐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가 이제 이재명 그 대통령하고 이 공식적으로도 뿐만 아니라 술자리에서 그렇게 잘 통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서적 교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이제 분이어서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무적인 비서실장을 인선했다. 그 점이 저는 어쨌든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것과는 좀 다른 방향. 아까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뭔가 이 의외성을 많이 보여줄 것 같다 하는 점에서 이제 저는 그 비서실장 임명이 굉장히 의외였고요.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오광수인가요? 민정수석. 민정수석. 전 민정수석입니다. 사표가 수리가 됐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정리한 것도 이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오래된 관계이고. 근데 이거 시간 끌면 문제 커지죠. 그렇죠. 이걸 빨리 정리한 것도 어쨌든 초기에 이게 득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뭐 인사를 잘못했는데 이거를 시정한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요. 저는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총리하고 비서실장하고 당대표가 여권의 빅3라고 할 수 있는 자리거든요. 이 세 자리가 가장 중요한 인사죠. 그러면 이제 당대표를 중도나 보수에서 이렇게 영입할 수 없으니까 비서실장이나 총리 중에 한 사람은 저는 이게 통합적인 어떤 인사를 썼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윤여준 전 장관이나 이석연 전 법제처장 뭐 그리고 이제 김상호 의원 이런 사람들을 영입해 놓고 실제로 인사할 때는 그냥 아는 사람만 민주당에 있는 풀로만 했다. 특히 빅3 중에 하나 정도는 그런 상징성을 고려했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네, 저도 뭐 그 엄 소장님 말씀에 일견 동의하고 그러니까 통합이냐 실용이냐 이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총리 임명에는 그러니까 통합이라고 하면 뭐 흔히들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영남 출신이니까 호남 출신을 쓰든가 혹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을 쓰든가 이래서 이제 통합적 모양을 갖출 수 있는데 일단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어쨌든 이 민생에 주력하고 민생과 경제 회복에 주력하고 이 또 하나 이제 시급한 과제가 있잖아요. 내란 종식이라는 하나의 시급한 과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실용적인 선택을 한 거다. 총리가 내각을 주도해서 그 역할을 좀 해주길 바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내란 종식은요 시급한 과제이긴 하지만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경제를 살려야 된다가 훨씬 높습니다. 그건 대통령이 주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고 내란 종식은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된 거 아닌가요? 다 된 거를 또 파헤치겠다는 게 이제 그 3대 특검법의 저는 전혀 요지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내란 종식은 이제 시작이죠.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렇게 뭐 긍정적인 평가 많은 거 좋죠. 근데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대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6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조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넣으시는 여론조사를 보면 53%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제가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이 과거 그러니까 2017년 6월 첫째 주 대통령 취임 후 첫 이 직무평가 문재인 전 대통령 똑같이 이제 탄핵 이후에 저걸 한 건 이거를 보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전 당시 대통령이죠. 당시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가 84%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53%가 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럴까요? 네, 53% 나왔다는 거는요. 예. 저는
대다수 국민들의 일단 지켜보겠다. 그러니까 음.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이 이제 대략 보면 49% 조금 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말씀하신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얻은 게 이제 41%인데 네. 이제 그 득표는 훨씬 많이 했죠. 예, 심상정 그 후보까지 얻은 거 합쳐도 이제 48%가 좀 안 돼요. 예. 그러긴 하지만 이제 그때는 이제 너무 그 이 탄핵이 잘했다, 탄핵 잘했다 이런 이제 일변도였는데 지금은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도 보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득표율 합계를 보면 이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득표율을 이제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절반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거부 정서를 여전히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론조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그 여론조사 보시면 이게 그 진보하고 보수가 대략 한 27%로 되게 비슷합니다. 응답한 사람들 비중이. 그런데 그 선거 전에는요. 보통 보수가 5%포인트 정도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수층이 응답을 잘 안 하는 일종의 침묵의 다선이 작동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53%면 민주당 지지층하고 혁신당 지지층이 다 지지한 거다. 그리고 중도 일부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조금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저는 이게 유보적인 어떤 태도가 53%로 나왔다고 봅니다. 네, 뭐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랑 많이 달라진 것은 이제 정치적 진영화가 훨씬 강고해졌다. 이 점을 하나 짚어야 될 거고요. 근데 그런 걸 감안하면 뭐 이렇게 나쁜 스코어는 아니다. 53%가. 그리고 그 MBS 조사 같은 경우가 유보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엄 수장님 말씀대로 지켜보겠다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반대가 19%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때 비해서는 반대는 한 10%포인트 적고 지지는 5%포인트 많은 이제 결과거든요. 예. 일주일인데 뭐 사실 그래서 갤럽 같은 경우는 그 직무수행 평가를 안 하죠. 안 그러니까 첫 했어요. 주에는. 그러니까 첫 주. 전망을 오늘 나왔는데 전망을 평가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니에요. 잘할 것이라는 전망이 70% 나왔고 잘못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24% 나왔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60, 28 이랬거든요. 그때. 그리고 전망치도 좀 높고 그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잘할 것이다가 87%였어요. 그 취임 초기의 전망이 너무 높은 것도 너무 높았죠. 좀 그래요. 그때는 네. 뭔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지금과는 정치 지형이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전임 대통령이 사실은 이 적폐청산이라는 걸 밀어붙이면서 어쨌든 정치적 진영화가 양극단이 굉장히 결집을 많이 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약간 변화가 있다. 정치적 지형의 변화들을 반영하는 거고 저는 그 중도층이나 뭐 많은 국민들이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 이거를 이제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잘 받아들여서 초기 국정 운영을 잘할 것이냐. 저는 사실 뭐 아까 일주일도 중요하고 뭐 열흘도 중요하고 100일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게 내각이 구성이 되려면 대체로 한 90일, 100일 뭐 이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게 안정적으로. 예. 그때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이런 민심의 흐름을 잘 받들면서 갈 것이냐. 그때 한번 보면은 100일 지나고서의 평가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어쨌든 흐름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한국갤럽이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 전망, 다시 말해서 앞으로 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오늘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고요.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면접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역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그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직무에 관한 평가 이거는 데일리 오피니언 역시 한국갤럽의 갤럽 리포트입니다. 2022년 5월 둘째 주에 발표한 여론조사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지금 적폐청산 올해 해가 저 적폐청산 때문에 양지 좀 갈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적폐청산에 지금 하고 이제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최상병 특검 세 개가 동시에 돼가지고 그때보단 규모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정말 내란 특검 이 관련자들 이렇게 핀셋으로 좀 뽑아내고 이렇게 좀 덜 갈라지고 이럴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3대 특검법이 이제 그 조만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수사가 착수될 예정인데요. 대략 검사하고 수사관만 합치면 한 500여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검사만 한 120여 명이고. 그래서 메머드급 수사단이 출범을 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3대 특검법이 조금씩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란 특검법은 사실 수사가 거의 다 완료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재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외환죄가 다시 포함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환죄가 입증이 되려면 그 상대방 그러니까 적국과 이제 공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적국이라고 하면 우리가 북한인데 북한이랑 공모해서 계엄을 선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논란이 좀 있고요.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도 거의 다 지금 다 나왔다. 다 나왔고 뭐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재판 중에 있고 그런데 굳이 또 이 마당에 이 와중에 특검법을 발효해야 되는 거냐 이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은 사실 안보 이슈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되게 예민한 이제 남북 대치 상황에서 그 예민한 그 안보 이슈 군 문제를 다 읽어야 이렇게 드러내는 게 옳은 거냐. 그래서 이런 논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민주주의가 유지되려면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고 관용의 미덕을 보여줘야 된다. 지금 이제 미국 민주주의가 많이 후퇴를 했는데 이 절제와 관용의 미덕이 이제 그 행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적폐청산은 일종의 과거 청산입니다. 그런데 과거를 청산할 수 있나요? 그거는 저는 말은 과거 청산이지만 과거 역사를 어떻게 청산합니까? 그럼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그 특검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임기 연장 없이 최대한 신속하게 그리고 정말 핵심 관계자만 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핀셋으로 끄집어서 단죄하고 빨리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에 역공을 당해서 이재명 정부가 험난한 어떤 그 출발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내란하고 그냥 일반 부정부패랑은 다르다. 이건 민주공화국의 존립 여부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군을 동원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수사가 뭐 끝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끝났고요. 지금 한덕수 총리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화폰 그 경찰이 이제 확보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비화폰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지금 국무위원들이 내란에 가담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이런 지금 군 내부에도 드러난 사람 말고 실제로 이 그 내란 과정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이 누가 있는지 이거 다 판단을 해야 되고요. 제 생각엔 이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존립 여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내란 특검은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건희 수사 안 했잖아요. 제대로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는데 무슨 수사를 했습니까? 온 국민이 의혹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이. 그래서 저는 뭐 이 특검은 너무 당연하고요. 국민적 기대 그리고 국민들의 요구 이런 것들을 볼 때 압도적 국민이 그 지금 이 실체를 밝히기를 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 이재명 정부가 이거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저는 내란 수사, 김건희 그 의혹 수사, 최상병 그 수사 이거 신속하고 공정하게 그 수사해서 그 실체를 밝혀야 그 다음에 통합이고 뭐고 있는 거지. 아니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속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이게 속도가 중요하지 범위가 중요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해야지 적폐청산 수사는 사실 거의 5년 내내 이게 지속이 돼가지고 그런데 빨리 2020년까지 해야죠. 했죠. 예. 그래서 뭐 특검 기간이 지금 이제 거의 한 6개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기간이 뭐
최혜병 특검 예. 좀 짧고 나머지는 좀 더 길고 170일인가 그렇잖아요. 네. 저는 뭐 연장 없이 웬만하면 많은 인력을 지금 투입했으니까 연장 없이 좀 수사를 빨리 그 그렇죠. 기간 안에 하는 음. 걸 원칙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 뭐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긴 하죠. 지금 뭐 우리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국힘 정당 해산. 정당 해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도 저는 내란에 동조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예, 뭐 배제할 수는 없겠죠. 예, 배제할 수 없기 모든 때문에 가능성이 이런 열어놔야죠. 것들을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는 이게 굉장히 강도 높은 그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모든 가능성을 열어놔야죠.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아예 그 얘기하죠.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그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들고 나오는 것은 민주당 아니, 일당 홍준표 독재를 전 시장도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잠시만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은 저는 이제 그 먹던 물에 우물을 뱉는 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대망론 때문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손해를 본 측면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미 경선이 끝났고 대선까지 끝났는데 그 문제가 앙금에 남아서 위헌정당 해산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요. 그리고 아무튼 그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을 들고 나오는 것은 민주당 일당 독재 하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엄 사태로 돌아가 보면요, 당시 한동훈 당대표였잖아요. 한동훈 당대표가 계엄에 대해서 그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얘기했어요. 위헌위법적이다. 저는 그 선명히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가 아니고 정치인 중에 가장 빨리 가장 했어요. 빨리.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먼저 네. 했죠. 먼저 그 얘기를 위헌위법이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그 본회의장에 갔어요. 본인은 의원도 아니면서. 그래서 그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17명이나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 12월 14일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도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찬성 입장을 연거푸 얘기를 했고, 그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10명이나 참여했어요, 표결에.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도 없습니다. 그런 정당을 공개적으로 위헌정당 해산이라고 이렇게 그 비판을 하면서 우리 정치 공세를 펴는 거는요, 저는 정말 일당 독재 서우곡을 알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네, 똑같이. 저도 뭐 예. 정당 해산을 법으로 가져가는 건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저는 내란에 가담한 사람을 그 처벌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그럼요. 보지만 정당 해산이라는 것은 이번에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40% 넘게 득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국민 주권 정부란 말이에요, 이재명 정부가. 그러니까 이 국민 주권이 어떤 사법 질서보다 중요하다. 이게 민주공화국의 원리잖아요. 민주공화국이 국민 주권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정당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 국민들이 존재하잖아요. 예. 그거를 법에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리고 아까 뭐 우리 한동훈, 저는 사실은 그 계엄이 났을 때 한동훈 그 전 대표의 행동은 칭찬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하죠. 당시 대표죠. 그리고 그러니까. 당시 그 만약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런 대표가 없었으면 진짜 우리나라가 어디로 갔을지 정말 알 수 없는 대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감안해야 되고,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뭐 위헌정당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제가 볼 때는 그 이 민주주의 정치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대의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 구조에서 민주당 입장에서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 네, 그렇게 가면 오히려 역풍이 어마어마하게 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민주당 내에서도 한동훈 당시 대표를 비롯한 18명의 의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인식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사실 뭐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그 한동훈 당시 대표를 의원이 아니잖아요. 근데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들어가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본회의장 밖에 있다가는 체포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는 근데 아니 저는 홍준표 전 시장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자 1부는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2부에서 얘기 계속 나눠보죠. 르노